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부분의 강의가 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편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65편으로 만들었으면서도 5편을 지금 추가를 했으면서도 상당히 그 강의가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정보통신을 2편으로다가 축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5편에 대한 테이프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추가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버전업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정보통신 분야의 강의에서는 저희 이제 의제에서 지금 몇 년째 강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 최창선 그 정보통신 기술사님께서 강의는 그 정보통신 쪽에서는 뭐 그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도 60편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론이 실무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그 대가가 그 관련되는 부분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그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현장감, 그 다음에 이게 생동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상선 기술사님은 지금 뭐 인천 국제공항서부터 저희들과 같이 그 건축적 설비 분야의 많은 그 IBS 빌딩에 대한 그 통신 전반적인 부분을 상당히 기본 계획서부터 실질 설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장 그 통신에 대한 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드리고 2시간에 대한 강의는 제가 최창선 기술사님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중에 자막 처리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는 그 내용에 그 연락처하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도로 정보통신 쪽에서 자료를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물어주셔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되고 직접 물어주셔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 교육 그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를 많이 배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정설비 기술사를 하시고 정보통신 기술사를 만약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정보 기술로 연락을 해 주시고 최창선 기술사님한테 지도를 받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수업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건축정설비 기술사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하고 조명을 하고 뭐 각종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봤듯이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전문가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본 설계하고 실질 설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축정설비 기술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거기에서 같이 미팅하면서의 해결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의 감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많이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강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강의를 우리 최창선 기술사님을 모시고 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선입니다. 이런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 왔지만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에 배포하신다는 데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 일부분이나마 담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이제 화면을 가지고서 강의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서 우리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통신, 설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통신 설비를 공부하고자 할 때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통신에 관련된 용어와 건축 통신 설비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상호 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전기적인 힘이라 하여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통신하는 것을 우리는 통념적으로 전기통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법에서는 전기통신을 전기적 힘에 의해서 하는 통신이 아니라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보게 되면 먼저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한 전송 선로 또는 전송 매체에 의한 전기통신의 분류와 모든 종류의 신호를, 즉 신호에 의한 분류와 송신과 수신하는 것에서 시스템적인 분류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으로서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한 전송 선로에 의한 분류, 모든 종류의 신호에 의한 신호의 분류, 송신과 수신하는 시스템적인 분류로 전기통신을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요구가 바로 정보통신 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는 앞서 설명해드린 전기통신 설비에 컴퓨터의 기능을 추가시키면 바로 정보통신 설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장치나 기타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신, 수신, 처리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정보통신 설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더욱이 건축물에 시설되는 건축통신 설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근무하는 거주자나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설비를 건축 통신 설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 통신 설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정의하면 먼저 근무자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 설비로서는 디지털 PBX, 데이터 통신은 LAN, 영상통신 또는 TV 방송은 CATV, 공중파 방송의 경우에는 공청설비, 안내방송의 경우에는 전관방송, 배선의 경우에는 통합배선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정보원 소개 후에 건축통신 설비를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원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정보원은 특히 신호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통신에서 다루고 있는 신호는 6가지입니다. 음성신호, 음향신호, 부호신호, 정자상신호, 동영상신호, 디지털 신호에서 신호의 종류를 구별한 것은 신호마다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성신호는 300에서 3400Hz이고 음향신호는 16Hz에서 20000Hz, 부호신호는 55, 정지화상신호는 1800Hz, 동영상신호는 4.2MHz이고 디지털 신호는 64kbps를 근간으로 해서 N배만큼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신이 가지고 있는 신호의 형태로서는 아날로그와 펄스, 디지털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 펄스와 디지털은 유사한 파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통신에서 다루고 있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2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향후에는 원신호 형태가 아날로그이거나 펄스이거나 디지털이거나 모두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주고받게 되는 통신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망을 우리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합정보통신망에는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과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 있는데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은 원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폭이 좁은 대역인 음성, 음향, 부호, 정지화상,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화시켜 주고받을 통신망을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합니다.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은 협대역 신호뿐만 아니라 광대역인 동영상 신호까지 디지털화시켜 주고받을 통신망을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우리는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과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속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정보통신망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ISDN입니다. 원어로서는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통합시킨, 통합된, 이거는 복수가 됐으니까 모든 서비스들을, 디지털은 원신호가 아날로그이든 디지털이든 모두 디지털화시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을 번역해보면 모든 서비스들을 디지털화시켜 통합시킨 통신망을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종합정보통신망의 정확한 정의는 통합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통신망은 전송하는 속도에 따라서 고속통신망과 초고속통신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속통신망을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란 원신호가 가지고 있는 협대역 신호를 디지털화시켜 주고받는 통신망이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은 초고속통신망으로서 광대역 신호를 디지털화시켜 주고받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대역은 우리가 영어로 Narrow ISDN이라고 해서 NISDN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거에 관련된 것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고속통신망인데 2B 플러스 D, 5B 플러스 D, 23B 플러스 D, 30B 플러스 D의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전송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D라고 하는 것은 신호에 대한 겁니다. 신호.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B로 표현되고 실제로 그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설정하면 그건 D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어로서는 우리가 B는 보호로 생각하시면 되고 D는 그냥 신호를 전달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라고 하는 건 속도가 64kbps를 이야기하고 D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2B 플러스 D의 경우에는 16kbps이지만 5B 플러스 D 이후로부터는 64kbps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속도를 적용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해보면 2B 플러스 D는 144kbps, 5B 플러스 D는 384kbps, 23B 플러스 D는 1.544Mbps, 30B 플러스 D는 2.048Mbps입니다. 이와 같이 144에서 2048kbps까지를 우리는 고속통신망이라고 정의하고 이 고속통신망을 망 개념으로서는 NISDN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우리는 협대역 ISDN이다. 협대역 ISDN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신호가 협대역인 신호를 디지털화시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으로서 영어로는 BISDN이고 원어는 블로드 ISD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BISDN의 경우는 속도는 기본적으로 45Mbps급 이상 되는 것을 우리는 초고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더 높은 속도는 155Mbps급입니다. 요거에 N배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표준화된 것으로는 622Mbps, 2.5GBps, 10GBps, 그래서 향후에는 10GBps의 N배로서 발전되어 나갈 겁니다. 45Mbps는 중간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155Mbps급 이상 되는 것을 우리는 BISDN을 이야기하고 BISDN의 속도는 초고속 통신망이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은 BISDN인데 이것은 우리가 광대역 ISDN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ADSL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ADSL은 바로 30B 플러스 D에 해당되는 2Mbps급을 전송할 수 있는 정합장치입니다. 향후에는 두루넷과 같은 회사에서 45Mbps로 하고 있는 케이블 모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케이블 TV망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통신할 수 있는, 즉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케이블 모뎀 시대가 될 거고 향후에는 155Mbps급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2월 9일 날 우리나라에서 144개 지역을 155Mbps급의 광전송 장비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2단계가 완료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155Mbps급 이상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협대역 ISDN은 원 신호가 협대역인 신호를 디지털화시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이야기하며 광대역 ISDN은 동영상 신호까지 디지털화시켜 주고받을 통신망을 광대역 ISDN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은 그 통신기술의 현재의 어떤 그 기술 동향과 향후의 기술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시고서 정의하시게 되고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정보통신에서의 핵심은 뭐냐? 핵심 사항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정보통신에서는 한 가지 정보를 두 가지 이상의 신호 형태로 표현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멀티미디어화가 하나의 단어로서 등장합니다. 미래의 통신기릇은 하나의 정보 내용을 음성신호든 음향신호든 정지화상이든 동영상이든 디지털이든 여러 가지 신호 형태로 해서 표현해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미래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핵심 용어이고 두 번째로서는 멀티미디어가 되면 대역폭이 매우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 우리는 광대역화된다. 광대역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원신호를 살펴볼 때 음성신호는 3.4kHz지만 동영상 신호는 4.2MHz였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가지고 4.2MHz하고 3.4를 합치게 되면 원래의 4.2MHz보다는 더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광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광대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생각하면 넓은 것을 보려고 생각하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초고속화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전기통신 시대에서 정보통신 시대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통신은 전달 위주의 통신 방식인데 반해서 정보통신은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저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지능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인텔리전트화됐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용어는 뭐냐? 지능화다. 지능화. 지능화라는 것은 인텔리전트화. 인텔리전트화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저장했다. 내가 원할 때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지능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래의 정보통신의 핵심 용어는 네 번째로서 지능화다. 다섯 번째로서는 지능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통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화. 아까 우리가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도 망을 통합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망은 음성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은 전화망이었고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은 패켓 통신망이었습니다. 영상 통신하는 것은 CATV망이었죠. 이렇게 각각의 망을 운영하고 구축하는 데는 각각의 사업자가 또는 운영 기술이 필요할 텐데 향후에는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통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통신기술은 통합화로 갈 것이다. 이 통합화가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복합화의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를 정리해보면 6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화, 그 다음에 광대역화, 그 다음에 초고속화, 지능화, 복합화, 통합화, 복합화 개념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통신기술은 멀티미디어화 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키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PBX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PBX부터는 우리 건축통신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통신설비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게 되면 건축통신설비는 건축물에 근무하는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통신설비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를 건축통신설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축통신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음성을 가지고서 통신할 수 있는 전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는데 그 전화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해주는 주 장치가 디지털 PBX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지털 PBX라고 하는 것은 건축통신 설비에서 전화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주 설비가 디지털 PB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음성 신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PBX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PBX의 정의는 기업 내외에 음성 및 비음성 통신이 가능한 설비이고 건축통신 설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은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것은 디지털 교환기로서 종합정보통신망과도 대응이 가능하고 회선 증설도 용이하고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 극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PBX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PBX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네모 모양이 보시게 되면 네모 모양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PBX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게 바로 TE라는 게 전화가 되겠습니다. 전화. 그 다음에 팩스. 전화나 팩스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화기, 이런 경우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망 쪽을 보게 되면 일반 전화망입니다. PST는 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로서 우리가 번역하면 공중전화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다음 망으로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종합정보통신망으로서 이거는 디지털망입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의 통신망의 중요한 요소로서 데이터 통신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 랜망이 있는데 랜망과도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메일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메일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VMS라고 하는 게 있고 FM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MS는 보이스 메일 시스템이고 FMS는 백시밀리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VMS는 음성 정보를 저장했다 원하는 시간에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FMS는 백시밀리 메일 시스템으로서 백시밀리 정보를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볼 수 있는 저장입니다. 따라서 FMS, VMS 등과 같은 것은 메일 장치와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신호 방식과 디지털 신호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심선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날로그 경우는 그냥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한 쌍을 쓴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방식은 한 쌍 또는 한 콰, 광 케이블을 한국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콰란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배선 방식은 주로 버스형인데 반해서는 스타형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단말 장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네트워크 터미널 이퀴먼트나 또는 모뎀과 같은 장치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시켜서 교환망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통신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용도로서는 주로 전화 또는 저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주로 했는데 향후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화상전화까지도 하나의 회선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속도로서는 음성 신호에 해당되는 300에서 3400Hz인데 반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ISDN 서비스에서 144kbps, 384kbps, 1Mbps 등 디지털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신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방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또는 컴퓨터와 단말 장치 간의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전자계산기 또는 전자계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자계산기 본체 간에 연결할 수도 있고 전자계산기와 입출력 장치 간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살펴보시면 전기통신 회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계산기의 본체와 입출력 장치, 이게 바로 컴퓨터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장치를 상호간에 접속을 하고 정보를 송신하고 처리하고 수신하는 통신 방식을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또는 컴퓨터와 단말 장치 간의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구성 요소로서는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 데이터 처리계가 있는데 데이터 전송계는 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이나 회선 사업자와 연결하기 위한 DC, 데이터 서킷 이퀴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계로서는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컴퓨터나 또는 처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또는 검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DT,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가 되겠습니다.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터미널 이퀴먼트에서 나온 신호가 회선을 타고 DC로 연결되고 이 전기통신 회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라고 해서 한국통신이나 하나로나 데이콤이나 이런 회사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DC를 통해서 CPU가 연결되는데 결국 어떤 장소에는 DT와 DC가 있고 또 다른 장소에는 DC와 CPU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CPU를 우리가 서버라고 이야기하고 DT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데이터 통신이 발전되고 있고 특히 요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서버라고 하는 용어와 클라이언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CPU 개념이 서버로 바뀌었고 DT 개념이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징으로서는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 우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등 자원을 공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DB 검색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고 또 고속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서는 IBS의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IBS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어로서 본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경우는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왜 제가 IBS의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의 설명을 이렇게 했느냐면 과거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시험 문제에 IBS의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 설명하십시오라고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어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을 비교하라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킷 교환 방식과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개념은 뭐냐?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DPBX의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교환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환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환기 내에서는 교환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교환 방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PBX는 디지털 교환기인데 디지털 교환기는 교환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는 우선 회선 교환 방식이 있다. 두 번째로서는 축적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 DT와 수신 DT 간에 물리적으로 경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실제 교환기에 연결된 상태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축적 교환 방식은 물리적인 회선이 송신 DT와 수신 DT 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교환기에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수신 DT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축적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축적 교환 방식에서는 또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과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저장했다가 보내는 방법인데 메시지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메시지는 의미 있는 정보의 묶음을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게 될 겁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죠. 따라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하면서도 또 규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서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길이의 정보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메시지 교환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양식을 가지고 또는 정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통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응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는 EDI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또 우리가 BAN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지 교환에 해당되고 또 다른 말로서는 MHS라고 해서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 등등이 해당되는 게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무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또 무의미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고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상회선 방식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묶음 단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립된 패킷 단위로 보내준 걸 말하고 가상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패킷 단위가 아니라 교환기 내부에서 논리적으로 통신 경로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쪽 노드에서 저쪽 노드로 정보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가상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을 비교하라는 이야기는 전체 내용 중에서는 두리뭉실해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 다음 문제에서는 회선 교환과 메시지 교환과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본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을 비교 설명하라 라고 나올 수 있고 좀 더 상세하게 문제가 나온다 하면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데이터그램 방식, 가상회선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4번에서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을 비교 설명한 것이고 5번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4번과 5번은 디지털 PABX인 DPABX의 디지털 교환기의 내부 교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정의를 보시게 되면 패킷 교환 방식은 송수신 측 주소에 따라서 적당한 통신 경로를 선택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적당한 통신 경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패킷 단위 또는 그 논리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반해서 회선 교환 방식은 물리적인 통신 경로를 이용한다. 물리적인 통신 경로라는 것은 송신 DT에서 수신 DT까지 직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교환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패킷 교환 방식은 저장을 한 다음에 수신 DT로 전송한다. 그래서 이걸 일명 축적 교환 방식이다. 그런데 말해서 회선 교환은 반드시 두 DT 간의 회선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다. 그래서 패킷 교환은 저장했다가 회선 교환의 경우는 직접 설정 후 직접 전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장점으로서는 축적 전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에러 복구도 가능하고 또 변환 처리도 가능하게 되고 품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시간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처리 시간이 제한되거나 데이터 길이에 또 제한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장하는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요. 그런데 말해서 회선 교환 방식의 경우는 어떤 절차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또한 통신 밀도가 매우 높은 데이터 통신에서는 유리하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반드시 송수신 DT가
교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회선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의 앞에 있었던 메시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의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 그 다음에 가상 회선 교환 방식, 이 네 가지를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서는 회선 교환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이 송, 수신, DT 간에 데이터 전송할 때마다 통신 경로를 설정한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런데 말해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데이터의 논리적인 단위인 메시지단, 여기서 논리적인 단위란 말은 의미 있는 정보의 묶음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받았다가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축적 교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을 독립적으로 전송한다. 그 다음에 가상회선 방식은 발착신 DT 간에 논리적인 통신 경로가 미리 설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논리적인 채널을 확정한 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교환 방식을 그림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기 내부 회로에 스위치가 4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스위치 내부는 항상 풀메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서 회로가 적기 때문에 풀메시 형태로서 각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환기가 있을 때 각 스위치에 DTE가 하나씩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DTE 이걸 갖다가 1번, DT 3번, DT 2번, DT 4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보는 다음에 DT 1번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이 1번, 2번, 3번 3개의 패킷이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그램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은 독립된 패킷 단위로 전송되기 때문에 자, 스위치 1번에 1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경로 2번으로 가는 경로, 4번으로 가는 경로, 3번으로 가는 경로가 아직까지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 중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환기 헤더, 제어 장치에서는 1번이 들어오면 선착순으로서 1번 스위치에서 2번 스위치 경로로 먼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2번이 들어왔습니다. 2번이 들어오니까 1번에서 4번 경로가 비어있기 때문에 2번을 전송했습니다. 다음 3번이 들어왔습니다. 3번이 들어오니까 3번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비어있는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자, 스위치 2번에서 받아보니까 패킷 1번은 2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4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이렇게 전송하겠죠. 따라서 스위치 4번에는 경로 1번을 한 단계를 거친 2번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단계를 거친 1번이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 스위치 3에서도 3번 패킷을 수신해 보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을 넘기니까 3번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 DT로 나갈 때는 2번, 1번, 3번이 됐기 때문에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전송하게 되는 방식을 우리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상회선 방식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스위치 4번에서 2번, 1번, 3번으로 수신된 것을 1번, 2번, 3번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순서 제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순서 제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냐면 디지털 교환기 제어 부분에서 이렇게 링크가 3개가 비어있지만 가장 최단거리 비어있는 경로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면 순서 제어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서 2번, 1번에서 4번, 1번에서 3번 스위치 간에서 가장 짧은 거리, 즉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은 1번에서 4번이니까 2번 경로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스위치 1에서는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논리적인 가상에서 논리적인 통신 경로를 선정한 다음에 1번, 2번을 모두 전송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1번, 2번, 3번 순서 들어오고 따라서 순서 제어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가상회선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교환기 원리상으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상회선 방식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경우도 가상회선 방식을 사용해서 128바이트 단위로 해서 패킷을 전송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상호 비교해서 지금 이 표에서는 장단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선교환 방식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통신 경로 설정이 매우 빠르다. 한 번만 설정하고 나면 계속 정보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으로서 뭐냐면 아까 우리 단점 살펴봤죠. 송수신 층까지 모두 교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통신량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어야 되는데 많고 적고 하게 되면 이 효율이 떨어지는 게 회선교환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은 저장했다 보내기 때문에 속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것은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저장했다 보내기 때문에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시간 전송은 안 되더라. 자, 또한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는 소수 패킷에서는 전송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패킷 단위로 전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패킷마다 수신측 주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가상회선 방식은 패킷이 여러 개일 때 다중 패킷 전송에는 매우 유리하죠. 그런데 반해서 충돌 도중에 전송 도중에 패킷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융통성이 없다. 아까 우리 예로 살펴봤지만 그 스위치 1번에서 스위치 4번으로 가는 링크 2번이 비어있을 때 1, 2, 3 패킷을 모두 전송하게 되면 만약에 2번 링크가 끊어지게 되면 다음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패킷이 충돌하게 되면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상회선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AN과 WAN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LAN은 우리가 약어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WAN의 경우에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AN은 주로 사설망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WAN의 경우에는 공중망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공중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설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구축하는 겁니다. 개인이 구축하는 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통신 설비 부분에서만 본다 하면 LAN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LAN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또 LAN을 구축했을 때 서울에 있는 본사의 LAN과 대구의 공장에 있는 LAN을 상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WAN이라고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통신 사업자의 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용회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비교를 보시게 되면 우선 거리로서는 LAN의 경우에는 10km 이내, WAN의 경우에는 100k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로서는 주로 구내니까 건물이나 학교나 공장 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WAN의 경우에는 장거리 통신으로서 LAN과 LAN을 상호 연결시켜주고 있다. 통신 속도로서는 고속이 되겠습니다. 10Mbps, 최근에는 100Mbps, 기가비트까지 증가되고 있고요. WAN의 경우에는 저속, 그러니까 9.6kbps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64kbps 또는 T1급에서 2Mbps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설망이고 공중망이고 이거는 규제가 없죠.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이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이 WAN의 차이점입니다. 자, 망의 구조로서는 LAN은 주로 스타형과 링형과 버스형인데 주로 규모가 적은 쪽에서는 스타형, 규모가 중규모일 때는 버스형, 규모가 많을 때는 링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층 내에서는 버스형, 그 다음에 층에서도 구역 간에서는 스타형, 그 다음에 전층을 연결할 때는 링형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WAN의 경우에는 주로 스타형이나 또는 트리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역제 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통합권을 가지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를, 직할시나 도, 특별시, 직할시, 도를 말하죠. 광역단체죠. 16개 시도가 트리형이, 망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트리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군 단위에서 실제 교환기 연결되는 스타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로서는 맥 레이어 프로토콜에서 MAC,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링크 로지컬 컨트롤, 그 다음에 DLC라고 하는 게 있고요. DLC는 데이터 링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특성으로서는 비연결형인데 반해서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치로서는 허브나 리피터, 그런데 반해서 이거는 모뎀이나 먹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라우터, 브릿지, 교환기, PBX.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 그런데 말로 초기 투자 비용은 저렴한데 유지보수가 많이 든다. 넓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랜의 최신 기술 동향으로서는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해서 10Mbps에서 100Mbps로 향상된 이더넷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비트 이더넷이라고 해서 1000Mbps급이 되겠습니다. ATM은 155Mbps급입니다. 또한 웬의 최신 기술 동향을 보게 되면 프레임 릴레이라고 해서 2Mbps급에서 155Mbps급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랜의 ATM과 웬의 ATM은 같은 155Mbps급을 전송하거나 교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ATM 방식에 의해서 랜과 웬을 연동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랜의 기술이 10Mbps 이더넷에서 100Mbps의 패스 이더넷, 그 다음에 1000Mbps의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발전하면서 웬망에서도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라우터 기술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랜과 랜의 연동 방안에 있어서는 리피터, 브릿지, 블라우터,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이 있고 랜과 웬을 연동하는 방안에서는 전용회선이나 교환회선 등이 있습니다. 자, 연동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 장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7가지 기능으로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OSI 7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OSI 7계층의 경우에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7계층으로서 서로 다른 장비 간에 상호 연동하기 위해서는 7가지 기능을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OSI 7계층이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의 약칭으로서 서로 다른 정보통신 설비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7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7가지 기능을 의미할 때 제일 낮은 계층을 물리계층, 다음을 데이터링크 계층, 다음을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한 통신장치에서 7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통신장치에서 7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계층 간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랜 투 랜 연동 장비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물리계층과 물리계층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리피터라고 하였고 데이터링크 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을 연결하는 것을 브릿지라고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연결하는 것을 라우터라고 하였고 트랜스포트 계층과 응용 계층까지를 종합해서 연결하는 것을 게이트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라우터와 브릿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블라우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랜과 랜의 연동 방법에서는 물리계층끼리 연동하면 리피터, 데이터 링크 계층끼리 연결하면 브릿지, 네트워크 계층끼리 연결하면 라우터, 트랜스포트 계층 이상을 연결하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곳으로는 또 다른 장소에 랜이 있고 랜과 랜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웬이라고 하는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웬은 와이드 에어리 네트워크에서 100km 이상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간 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빌리는 겁니다. 따라서 빌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전용한다 그래서 전용회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완 전용회선을 빌렸다 하게 되면 2완 전용회선 한 회선의 경우에는 통신 속도가 약 2.048 Mbps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장소에 임차를 한 사람이 실제로 2메가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회선을 우리가 전용회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교환회선을 또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회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용회선이 아니고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환회선의 경우는
전송 장비에서 전송 장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만 교환해선의 경우에는 교환기를 거치기 때문에 교환기 내부 회로에서 아까 스위치 개념에 보셨지만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경로가 바뀌게 되면 교환해선, 경로가 바뀌지 않게 되면 전용해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외에는 전용해선과 교환해선에 의해서 구성되고 연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통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CATV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ATV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광대역 전송로인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다. 우선 여기서 하나 아실 것은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은 광대역 전송로다. 광대역이란 말은 원신호 주파수가 높다. 즉 영상신호 주파수가 4.2MHz인데 4.2MHz 주파수를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을 우리가 동축 케이블 또는 광섬 케이블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어서 동영상 신호를 보내고 가입자에게 보내는 통신 방식을 말한다. 자, 용어의 정의로서 영어로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안테나 텔레비전이 있는데 커뮤니티 안테나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공동 시청 안테나 텔레비전이고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는 우리가 종합위성 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합위성 방송과 공동 시청 안테나 텔레비전의 경우는 개념이 다릅니다. 주로 공동 시청 안테나의 경우는 그 전파가 도달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안테나를 시설해 가지고 각 세대에게 배급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방송센터에서 헤드엔드를 거쳐서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 케이블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ATV 구성으로서는 방송센터부가 있고 전송부가 있고 단말부가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광대역 신호를 전송한다. 그 다음에 기관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본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중추적인 통신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부가 정보 제공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 파급 효과도 큽니다. 우리가 요즘 CATV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채널이 있다고 하면 TV 쇼핑이라고 그러는데 이 TV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결국 판매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련 산업의 변화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칼라로 의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각종 그 색상에 의한 어떤 산업 효과가 나타나서 관련 산업 파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CATV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서는 서비스를 결정을 해야 되고 기본 서비스만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CATV망을 이용해서 CATV만 방송할 거냐 아니면 인터넷도 할 거냐.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케이블 모뎀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 구조와 형태, 분배센터의 선정, 신뢰성과 유지 보수, 증폭기 수량 결정,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CATV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CATV 도입 시 유의사항으로서는 각 시스템마다 갖는 특성이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하거나 도입할 때는 검토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 6가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요즘 우리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을 해서 업무를 분석해가지고 도입 효과를 측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ATV라고 하는 것은 각 시스템마다 기능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사항과 제약 조건과 현장 조사와 수요 예측, 업무 분석, 도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CATV를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 설비 분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통신에 관련된 걸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공부를 하셔서 보다 좋은 건축 통신 설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통신 분야에 계신 분이나 건축 전기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기를 원하면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